안녕하세요.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맨의 견자입니다. 이제 대피라미드 용도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왕의 방입니다. 사실 여기가 제일 힘들어요. 98년 책과 24년 책 내용 중 가장 많이 바뀌고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왕의 방 수소 생산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그런대로 인정되는 부분이고 대회랑과 전실도 바뀐 게 없습니다. 왕의 방에서 일어난 일이 가장 크게 바뀌었어요. 먼저 98년의 주장입니다. 왕의 방에 있는 화강암은 실리콘 석영 결정이 포함된 화성암으로 석영 결정이 55%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석영 결정은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한 종류의 에너지를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변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왕의 방 및 5개의 방은 총 43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둥들은 왕의 방에 에너지가 전달되면 같이 공명하면서 그 위에 있는 보들까지 같이 공명하게 됩니다. 따라서 소리의 입력과 공명의 극대화로 화강암 단위 전체가 사실상 진동하는 에너지 덩어리가 됩니다. 또한 습관처럼 보이는 상자는 정확한 주파수에 맞춰 특별히 조율되었고 이러한 공명이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화강암이 소리에 맞춰 진동함으로써 암석 안의 석영의 압력이 가해지고 압전 효과가 발생하여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압전 효과란 어떤 물질에 압력을 가했을 때 전기적인 변화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화강암의 석영이 진동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점에서 왕의 방에 수소가 가득 차 있는데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로 구성된 수소 원자가 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흡수함으로써 전자의 높은 에너지가 주입됩니다. 이제 북쪽과 남쪽의 갱도가 역할을 합니다. 외부의 극초단파 신호가 피라미드의 외벽에서 굴절되어 북쪽 갱도를 통해 왕의 방으로 들어옵니다. 왕의 방으로 들어와서 고에너지 상태의 수소 원자들과 상호 반응하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의 결과 전자들은 원래의 바닥 상태로 되돌아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 같은 유도 방출은 입력 신호와 또다시 상호 반응하고 이후로 같은 과정이 수조 번까지 기하급수적으로 이어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끝없이 반복되는 거죠. 이렇게 생성된 에너지는 남측 갱도를 통해 피라미드 바깥으로 나가면서 엄청난 힘을 가진 희준 광선이 됩니다. 이 광선이 에너지이고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였습니다. 써놓고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북쪽 갱도로 외부의 수소가 들어와야 하고 그렇게 들어온 수소와 내부의 수소는 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에너지가 되어 남쪽 갱도로 나간다는 건지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제 사촌 동생이 챗 GPT에게 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이저 현상을 알아야 합니다. 메이저는 유도 방출을 통한 마이크로파 증폭을 의미합니다. 이는 레이저와 같은 원리인데 레이저는 가시광 영역에서의 유도 방출 현상을 이용하고 메이저는 전자기 스펙트럼 중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유도 방출을 이용합니다. 유도 방출이란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던 원자나 분자가 특정 주파수의 광자를 만났을 때 그와 동일한 유상과 주파수를 가진 광자를 추가로 방출하여 원래 들어온 광자가 증폭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레이저나 메이저나 둘 다 내부에 에너지가 꽉 차 있는데 에너지가 방출되지 않으면 파괴되니까 레이저는 빛이 나오는 거고 메이저는 빛 대신에 마이크로파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피라미드에 적용해 볼까요? 던시의 이론 핵심은 피라미드가 진동하는 에너지원을 특정 주파수로 공명시켜 전자기파로 전환하는 장치라는 점인데 메이저 작동 원리는 원자나 분자의 에너지 준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특정 주파수의 광자에 공명하여 유도 방출을 일으켜 동일한 유상과 주파수를 가진 광자를 증폭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수소는 레이저나 메이저의 작업 매질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수소 분자는 매우 단순한 구조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 에너지 준위를 변화시키기가 수월합니다. 수소가 없으면 이러한 메이저적 증폭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기체로는 이러한 특정 주파수, 공명 조건, 에너지 레벨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고요. 결국 수소는 이 공명 시스템을 통해 생산된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정렬하고 증폭하여 정돈된 전자기 에너지로 외부로 방출시키는 열쇠가 됩니다. 그럼 왜 외부에서 북쪽 갱도를 통해 수소가 들어와야 할까요? 그건 내부에서 생성된 수소만으로는 공정의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생성된 수소는 이 시스템의 기초 매질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만들어진 수소는 시간 경과나 반응 조건 변화에 따라 양이 불균일해질 수 있는데 이를 상쇄하고 지속적으로 최저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외부에서 수소가 들어와야 합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수소로 인해 전체 시스템을 최적의 매질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내부 생산 수소는 씨앗과 같고 외부 공급 수소는 이를 안정적으로 키우고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두 수소 공급원은 상호 보완적이며 결과적으로 피라미드 내부의 수소 기반 공명 외지를 형성하여 에너지 변환 장치로서 작동하도록 합니다. 뭔가 그럴듯하죠? 이해가 잘 안되긴 해도 이 정도로 끝났으면 제가 편했을 텐데 2024년 책에선 이 내용을 일부 뒤집습니다. 먼저 앞전 효과를 버립니다. 왕의 방에 있는 화강암은 석영 함량이 5% 미만으로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앞전성을 활성화하려면 특정 축에 걸쳐 석영에 응력이 가해져야 하는데 화강암의 결정 방향이 무작위적입니다. 왕의 방에서 고조된 음파들이 화강암을 때린다고 생각하면 그 때리는 방향이 일정치 않고 무척 다양할 것 같네요. 그래서 앞전 효과는 버려집니다. 그럼 끝일까요? 아니요, 브론드 효과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북쪽으로 12마일 떨어진 실리콘밸리에 위치한 나사 에임스 연구센터의 물리학자 프리드먼 프론드 박사의 연구 결과입니다. 프론드 효과란 지구 멘틀과 지각의 화성암에 휘면 전화 운반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면 특정 유형의 화성암이 본질적으로 배터리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프론드 박사는 원래 지진광을 연구하던 분이고요. 그 지진광의 원인으로 다양한 유형의 지하 화성암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엄청난 양의 전자를 방출하여 표면의 높은 지점으로 빠르게 이동하여 공기를 이온화하여 지진광을 발생시킨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선 암석이 몇 옹스트롬 정도만 움직이면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피라미드 왕의 방에 적용해보면 꼭 앞전 현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화강암이 자극을 받아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건 일부 시작할 때 대충 뭉개고 지나간 처음 시동을 어떻게 거는가 라는 질문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렇다면 화강암을 자극하기 위해 527만 톤에 달하는 돌덩어리를 어떻게 진동시킬 수 있었을까요? 아직 그 해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이건 니콜라 테슬라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자면 1856년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셨고요. 공식 역사에서는 교류전기 황형화 상업화에 성공한 에디슨의 라이벌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모건과 록펠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벌 기회만 늘었던 양아치 사업가 에디슨과는 달리 음모론계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가이자 최고의 천재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실제 발명과 연구 성과 등은 많은 것이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테슬라 사후에 미국 정부가 테슬라 연구 성과를 모두 가져가 버렸고 유족들이 돌려달라고 항의했지만 역시 돌려주지 않았고요. 아직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테슬라는 건물의 공진주파수에 진동을 가하면 건물을 흔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걸 실험으로 입증했다고 하면서 5파운드의 공기압만 있으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주장이 기사화되긴 했지만 실제로 다른 사람들이 본 건 아니고요. 그러한 테슬라의 주장대로라면 피라미드 지하실에 그런 기계장치가 있어서 피라미드를 진동시켰을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방의 발전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해결할 가능성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해결해야 할 게 있습니다. 제가 3화에서 설명한 북쪽 갱도입니다. 그림을 보시죠. 북쪽 갱도는 다른 곳에 설치되었더라면 한 번만 꺾이면 됩니다. 원래의 방향을 고수하더라도 두 번만 꺾이면 됩니다. 왜 굳이 그곳을 잡아 4번이나 꺾었을까요? 먼저 북쪽 갱도가 왕의 방과 만나는 곳은 방의 4분의 1 지점입니다. 그곳은 공진 공동의 정상파에서 가장 높은 진폭이 존재하는 곳이고 또한 에너지 입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지점을 잡은 것이고요. 또한 그 길은 2017년에 스캔 피라미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발견한 큰 공국과 만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큰 공국은 수소 마이크로파가 왕의 방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이크로파를 증폭하는 프리앰프였을 걸로 추정되고요. 북쪽 갱도는 큰 공국을 통과하고 왕의 방의 4분의 1 지점에 도달해야 했고 갱도를 통해 들어오는 마이크로파가 갱도 내에서 꺾이면서 약해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4번 구부러졌다 라고 설명을 마치고 싶네요. 그럼 이렇게 왕의 방에서 생산된 에너지는 어떻게 다른 곳으로 전달되었을까요? 그건 역시 테슬라에게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테슬라는 지구의 전위를 이용하면 전선을 사용하지 않고도 지구와 대기를 통해 전기를 전송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슬라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JP 모건 등에게 투자를 받아 롱 아일랜드의 워든 클리프에 무선 전송 타워를 세웠지만 마르코니의 무선 통신이 성공하면서 마르코니의 장비가 테슬라의 장비보다 싸다는 이유로 모건의 투자를 철회하면서 모든 게 물고 분비됩니다. 그래도 테슬라의 주장이 망상이 아닐까라고 던씨나 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말처럼 왕의 방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는 대기를 통해 전송되었을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피라미드로 돌아와 보죠. 그럼 지금은 그 장비들이 왜 없을까요? 먼저 의문점 드립니다. 왕의 방에서 일어난 격렬한 소동으로 벽이 약 1인치 확장되고 천장이 들보일 금이 갔지만
피라미드의 나머지 부분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습니다. 왕의 방 위에 있는 방울 덮은 곤충의 껍데기에 또는 허물이 있었습니다. 답은 이 발전소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입니다. 왕의 방의 수소가 엄청난 불덩어리로 폭발해서 100일 거의 1인치 가까이 밀려나고 천장 기둥에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왕의 방 상부 바닥에 있는 곤충의 껍질로 보이는 것들은 실은 곤충의 껍질이 아니라 상부의 석회암 일부가 충격으로 부서지면서 석회암 먼지가 공기 중에 가득 차 있다가 수소 폭발 및 화재로 타면서 발생한 탄산칼슘 먼지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만 피라미드의 다른 부분에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건축 석조물 전문가인 건축가 짐 헤이그는 왕의 방이 극한의 온도에 노출된 것처럼 보이며 석관의 깨진 모서리는 단순히 부서진 것이 아니라 녹은 흔적이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화강암을 녹일 정도의 엄청난 힘이 왕의 방 내부에서 방출되면서 다른 취약한 재료도 함께 소모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실의 필터라든가 대회랑의 공진기 같은 것들요. 대회랑에는 그래서인지 공진기가 있다가 불에 탄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다고 한 이유는 지금은 없거든요. 던시나 제임스 브라운시 등 피라미드 용도에 대해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집트 당국이 증거를 인멸하려고 아주 깨끗이 청소했습니다. 왼쪽은 78년에 왕의 방 석관을 찍은 사진이고요. 사진 왼쪽에 그을은 보이시죠? 오른쪽은 2006년에 찍은 석관 사진입니다. 아주 깨끗하죠? 그럼 이렇게 피라미드 내부에서 큰 사고가 났을 때 이걸 인지한 관리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강 통로와 상승 통로가 만나는 곳은 마개돌로 막혀 있습니다. 들어가는 유일한 곳은 우물 통로입니다. 지하실에서 그로토라고 하는 작은 동굴을 지나 대회랑이 시작되는 곳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하실 쪽 하강 통로에서 그로토까지 파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로토에 있던 화강암은 석회암보다 심지가 더 잘 견디기 때문에 왕의 방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의 흐름을 잡아 우물 경도의 측면에 있는 깊은 구멍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관리자들이 밑에서 파올라가면서 화강암을 옆으로 밀어냈다고 봅니다. 수메르 신화에 나오는 마르둑을 구출하기 위해 구조자들이 파올라갔다고 하는 것보단 나아 보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과정을 종합한 개념들입니다. 먼저 지하실에서 시동을 걸고 지구의 진동에 맞춰 피라미드 전체가 진동을 하게 됩니다. 왕의 방 양쪽 갱도로 화학약품들이 흘러들어가면서 수소가 만들어지고 피라미드 내부에 가득 차게 됩니다. 수소 생성 후 폐기물은 복도를 거쳐 그로토로 모입니다. 진동이 대회랑을 통과하면서 음파로 바뀌고 전실에서 필요없는 주파수의 음파들은 다 걸러지고 피라미드의 진동과 잘 공진할 수 있는 음파들만 왕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 음파들이 왕의 방에 있는 화강암을 자극하여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외부의 수소 마이크로파가 왕의 방 북쪽 갱도를 통해 큰 공국을 거쳐 들어오고 역시 왕의 방에 차있던 수소와 어우러져 미리 생산된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방출하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수소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모여 왕의 방 남쪽 갱도를 통해 나가게 되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에너지를 이용했을 것입니다. 던시의 책 내용을 정리하면서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던 전태일 열사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근로기준법을 공부하는데 너무 어려워서 도와줄 사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은 가방끈이 좀 짧은데 당시 법전은 온통 한자 토종이었거든요. 저는 말이 이과 출신이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이과 내용이 많이 약합니다. 던시 책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물어볼 사람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이집트이든 피라미드이든 물리학이든 정보자분들은 제발 그 책 좀 제대로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다 한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엔 부록 같은 느낌으로 그래도 피라미드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레모네이드처럼 상큼한 방송 세상의 면에 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